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사는 항상 설레죠. 이사는 또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도 이삿날인데요. 이삿날인 오늘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4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이사인지 밝혀주실 박영식 시사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우리에게 이 냉철한 정치 분석해주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문제 전문가이시고 또 정치평론가이신 이승원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사 이야기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 지금 5시 1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윤석열 파면 일주일 만에 윤석열은 관저를 퇴거합니다. 관저에서 지금 나가기 바로 일부 직전이어서 잠시 뒤에 저희가 현장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러는 가운데에서 파면이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한 6일 정도 동안 윤석열 씨 부부가 관저에서 이른바 이제 환송 파티를 벌였다라는 그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사이에 들고 나왔던 아무튼 드나들었던 여러 정치권 인사들을 포함해서 나경원부터 심지어 윤석열의 지지자인 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의 함께 찍은 사진까지 윤상현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도가 돼서 국민들의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서초동 사저로 실제 아크로비스타 쪽으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이렇게 장외에서 대선에 개입하는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기 뉴스토마토 뻗치기 팀 혹시 현장에 나가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조금 있다가 더 나오면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마 현장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넘어올 때 잠깐 그쪽 분위기를 봤는데 뭐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네. 뭐 당연히 태극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조기도 같이 성조기도 같이 있고 이제 이 취재진도 많지만 뭐 경찰들이 교통 통제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도로 바깥쪽으로 나왔다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안쪽으로 들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오늘 오전 이쪽 한남동 일대에서는 이 윤석열에 대한 찬반 집회 이것들이 계속 소규모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뭐 지금 양측 간의 또 물리적 갈등도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수고롭게 지금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 작은 화면으로 같이 보고 계시는 곳이 저게 지금 관저를 멀리서 찍은 화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위 전문용어로 이제 부감샷이라고 부르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샷이라고 부르는데 한남동 관저의 모습이고요. 저 화면이 저희의 눈에 좀 익숙한 이유는 과거에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을 때 여러 언론사들이 윤석열 씨는 뭐 하고 있는가, 김건희 씨는 혹시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가, 뭐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언론사들에서 망원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면을 좀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서 보여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장면이고, 요거는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 이제 나오는 길목 쪽 바로 앞에 이제 길가 쪽입니다. 그 한남 고가 대교 넘어서 고가 바로 아래쪽이라고 나와서 그쪽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 저기 지금 태극기 성조기 집회, 성조기 집회 태극기 반반이네 진짜 반반씩 있는데 저게 바로 저것도 나오는 입구 쪽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가보신 분이 있다면 그 볼보가 있는데 이 볼보 근처. 볼보 바로 옆에죠. 네, 그렇군요. 저렇게 뭐 하여튼 다 환영하실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주일 만에 나오는데 저는 사실 뭐 이분이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보도를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파티를 벌이고 메시지 정치를 하고 이런 일들 어떻게 보세요? 어느 분 먼저 말씀 주시죠. 저는 이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173시간 만에 지금 퇴거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5시에 나오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벌써 4분 늦으니까 4분 늦었다 다 이렇게 댓글로 분까지 쓰일 정도로 얼마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찼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파면당하고 나서 좀 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합니다만은 빨리 나갔어야죠. 근데 그걸 나가지 않고 저렇게 끝까지 법을 능멸하는 저런 태도를 보면서 참 국민들이 너무나도 참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무슨 개선 장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나오면서도 뭐 걸어 나와서 뭐 지지자들에게 또 뭐 인사를 한다 또 이런 식의 상당히 좀 뻔뻔한 태도를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나오는 그 순간 파면당한 이후 이 끝까지도 그 뻔뻔한 태도를 못 버리는 거를 보면서
정말 이제 이 윤석열이라는 이 자연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떠한 관용이나 어떠한 자비도 필요가 없다. 그냥 무조건 법과 원칙대로 끝까지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는 컨센서스가 훨씬 더 국민들 사이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얘기를 하던데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마지막에 바로 나가라고 그렇게 이 재촉을 했다는 실제 그런 그래서 얘기를 전날 나가서 호텔에 머물렀죠. 아. 네. 이거 지금 마이크 괜찮은 건가요? 소리가 네네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소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김은혜 대변인이었습니까? 굉장히 단호한 표정으로 네, 오늘 밤 자정까지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이제 전날 나가라는 거고 내쫓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군 통수권자이자 어쨌든 대통령은 그날 당일 그 자정까지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0시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군 통수권자 어쨌든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내쫓은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고 당시 윤건영 의원 뭐 대통령실에 계속 있었으니까 당신 청와대죠.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 개방한다고 협박하듯이 해서 하루 먼저 나갔던 데다가 그 앞에 개방을 이제 대비해서 뭐 이동실 화장실 뭐 이런 거를 설치했다고 해요. 이동식 화장실. 네네. 네. 청와대 앞에 이제 시민들 이용하라고.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꼴을 좀 우습게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마지막 그 나가는 그런 길목에 굉장히 초를 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본인들은 지금 심지어 파면당한 대통령이 일주일이나 저 관저를 아무런 뭐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죠. 뭐 파티까지 벌인 상황이니까. 예, 일주일 동안 버티고 있었고 저 자체가 저는 아까 이제 처음 장면 지금도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장면 볼 때마다 지금도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장면을 너무 많이 맞아요. 오랫동안 봤고 네. 저 장면만 하면 1월 3일 날 그 공수처 직원들이 터덜터덜 아무런 사고 없이 내려놨던 그 장면이 생각나고 또 1월 15일 새벽 3시부터 TV를 저도 보고 있었는데 과연 오늘은 체포될 것인가 그거 보고 있고 급기야 이제 체포됐는데 그 한 52일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 그 자료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TV에 그때마다 굉장히 어떤 그 분노와 좌절과 이런 것들을 많이 국민들이 느끼셨을 텐데 오늘 저 화면 보면서도 또 다시 그런 느낌들이 그냥 스멀스멀 나오는 그런 느낌을 제가 하루 종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민폐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5시에 나온다고 해놓고서 7분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거 가지고 제가 트집 잡자는 게 아니라 5시면은 또 얼마나 이제 교통체증이 시작되는 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죠. 그냥 있어도 막히는 시간인데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국민들을 좀 괴롭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나올 거면 주말에 지난 일요일날 방 뺐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안 빼니까 평일로 이렇게 됐고 또 그것도 가장 그 러시아워 국민들이 가장 힘들고 피곤한 시간에 나와서 또 경호하면 또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통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저 태도. 그러니까 이제 내란까지 일으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받고 재판받을 일밖에 이제 아마 남은 여생이 안 남았을 텐데 일말의 동정조차도 너무 좀 사치스럽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몇 언론들이 조금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네. 이 화면을 열심히 이제 중계를 할 마음이 있는 대다수의 언론사들을 제외하고 뭐 5시라고 얘기했으니까 5시 되면 나왔겠지 싶어가지고 미리 속보를 걸어놓은 언론사들이 있어서 정보가 나왔어요? 20분 전에 이미 윤석열 오후 5시 한남동 관저 퇴거 이거 보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언론은 관저에서 퇴거 서초동 사저로 이동. 이런데 이미 속보를 지금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나왔을 줄 알고 시간 건 거예요. 예약하고. 근데 안 나왔죠. 안 나왔네. 시간을 네. 지키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전 절대 안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호케이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문 앞에는 좀 나온 것 같네요. 문 앞에 나왔나요? 네, 이제 문 앞에서.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열기가 모이도록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화면을 지지자들이 또 윤 어게인 이런 거 들고 있거든요. 예, 아까도 보니까 윤 어게인 이런 거 팻말 들고 있고 뭐 이제 저쪽 반대쪽 집회에선 당연히 이제 방빼라라는 피켓 들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작은 화면에 많은 분들이 지금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이 휘날리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윤어겐이 있구나. 예, 그리고 지금 다시 서울 구치소로 가라 뭐 그런 얘기 아닐까? 다시 지금- 한번 구치소로. 지금 속보에 따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걸어 나오고 있어요? 있고 그 관저 대문을 열어놓고 걸어 나오면서 현장에서 지금 연호한 지금 막 주먹 보이시잖아요. 네. 윤석열 이름 연호하거든요. 윤석열이 나와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손을 높이 흔들면서 나오네요. 무슨 개선 잘한 장군이에요. 것처럼 나오네요. 아, 그 대학생들을 껴안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아, 한 명 과잠바 입은 학생들. 구속 취소됐을 때 그때 주먹 흔들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요? 네, 뭐 그런 손도만 비슷한 것 흔들고 같은데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허그하고 있네. 화면에는 허그. 예, 지금 저쪽에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지자들 저 너머에 대로변 쪽까지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가까이 같아요. 나오고 있나요? 예. 지금 그 대학생들은 또 윤석열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대학생들이. 우리 모든 대학생 중에서 10명이겠죠. 네, 극우 집회에 동원됐던 각 학교의 일부 이제 그 윤석열 지지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이 대문 양 옆에 이렇게 도열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가장 앞쪽에 나와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뭐 껴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주거나 뭐 밝게 인사해주거나 악수해주거나 이런 모습을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다른 지지자들하고도 저 현장에 지금 마비 상태인 게 저 차량이 지금 앞으로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 버스가 저 버스 불쌍하네 정말. 네, 못 나가고 있는 승객분들 이유가 너무 앞에까지 지금 그 윤석열 지지자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저 앞에서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예. 그쪽으로 몰려서 그런 거네. 아까는 다 차량 통행이 잘 됐는데 예.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예.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길이 막히는 거네요. 완전히 끝까지 교통방해를 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끝까지 민폐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악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지자들하고. 그 퇴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이제 집회 신고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 관저 앞에서도 그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집회 신고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뭐 몇십 명 수준에서 몇백 명 수준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아크로비스타 그 사저 그러니까 개인 사저로 이제 이동하니까 그 앞에 가서 또 집회 신고를 한 사람도 있었고 오늘 저녁엔 또 동십자각이죠 광화문 일대에 또 신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윤석열을 이따가 또 저녁 때 무슨 뭐 메시지를 발표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슨 워딩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1월 15일 날 이제 그 체포됐을 때 집에서 이제 대충 찍은 듯한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3월 8일 날 이 합법을 가장해서 탈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른바 최근에 이제 관저 정치하면서 항상 청년을 거론합니다. 청년을 네, 거론했었죠.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과 청년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이라는 건 본인을 지지하는 딱 일부의 청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서부지법 그 폭도들을 겨냥해서 한 얘기들이잖아요.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서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끝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반성하면서 뭐 협력과 화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갈라치기 하고 분열 조장하면서 지금 또 청년들을 특정해서 만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일관 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청년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전국의 많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탄핵 심판 마지막 선고기를 생중계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 파면입니다 나오는 순간 애들이 다 환호하는 영상을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아니 윤석열은 빌런 같은 존재인데 뭐 빌런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나는 청년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침소봉대 내지는 왜곡과 확대 해석일 텐데 글쎄요 이제 뭐 관저를 이제 떠나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이제 다시는 관저 들어올 일도 없고 이제 앞으로 아크로비스타 사저도 아마 그 주민들 굉장히 또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빠르게 저는 구속 수사를 통해서 좀 인신 확보를 하고 전 더 이상 이제 이 윤석열로 인한 피해와 민폐를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앞에 있는 제네시스 차량 그 뒤쪽에 탑승을 한 걸로 아까 확인이 되거든요. 네. 두 번째 차량이 지금 카니발이잖아요. 카니발이네요. 저 차량에 아까 방금 윤석열 씨가 탑승했고요. 네. 지지자들한테 손을 흔들면서 탑승했고 저 차량입니다. 네, 저 네. 카니발 차량에 지금 탑승해서 지금 손 흔드는 게 저 손이 윤석열 손이에요. 그러네요. 저 손이 윤석열 손이고요. 네. 네. 또 주먹을 불끈진데 저건 습관인지 아직도 한번 해보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보고 저분을 싶다. 볼 때마다 저 광경을 보면요. 나 계엄령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 전에 계엄령 선포 전에 얼마나 인기가 추락하고 명태균 게이트로 얼마나 공지에 몰렸어요. 그런데 본인은 좋은 거야. 그래도 환호해주는
일군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근데 이걸 위험하다는 봐야 될 생각이 것 들어요. 같아요.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출혈을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될 시간이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책임을 반드시 좀 물을 시간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면이 왜 됐는지, 왜 자신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이게 사람이면 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과 부끄러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 상황이 본인은 즐거운가 봐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방송 중에 이런 표현 죄송한데 굉장히 좀 역겹네요. 제가 보면서 좀 분노스럽고 뭐 죄송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역스럽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면 분들이 저렇게 느낄 거예요. 못하죠. 사람이면. 아니, 이게 지금 온갖 불편을 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겪게 만들고 지금 뭐 물리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보고 저희가 방송 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이게 지금 파면된 대통령이라고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 만한 자세와 태도는 아니잖아요. 저거인 즉슨 우리가 이제 승복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승복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저 사람을 여전히 지지하고 못 놔주고 있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게 물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각종 조사를 보면 사실은 그 카니발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보이나요? 화면에? 지금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예. 저쪽 이제 교통 통제해가지고 교통 통제를 해서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저기 그 아까 말씀하신 볼보 쪽, 그러니까 한남초등학교 쪽에서 유턴하거나 돌아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방향이 반대. 예, 한남대교 쪽으로 다시 와야 그렇죠. 되니까 네. 저기 멀리 돌아가지고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유턴에서 오는 저 카니발 아닌가요? 아니면 아마 저 카니발이면은 앞에 수행 차량이 있을 텐데요. 저 금요일 날 오후에 정말 왜 저래야 되는지 이해가 지금 안 정기가 갑니다. 안 5시. 아니 지금 저 보세요. 차 막히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참 만약에 지금 이 카메라가 이쪽을 계속 비추고 있는 것이라면 저 멀리 돌아서 유턴할 건가 봐요. 저쪽에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쪽을 돌아가지고 또 윤석열이 손을 흔들 수 있게. 그러니까 그 한남대교 지나서 고가 그 어중간한 타이밍에 어중간한 지점에 유턴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아래에 고가 아래에 거죠. 거기서 유턴 크게 돌아가지고요. 한강진역 쪽 방향으로 돈 다음에 저쪽 길가에 나와 있는 태극기 흔들고 있는 모든 지지자에게 손 흔들 수 있게 지금 기회를 부여해주고 있는 겁니다. 카퍼레이드를 하는 아니 거네요. 근데 파면당한 내란 수괴범한테 내란 수괴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아닙니까? 아니 뭐 필요 최소한의 경우는 한다고 치더라도 위에는 막아줘야 되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교통 통제를 하면서 무슨 개선 장군 역할하듯이 저런 기회까지 부여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이거 경찰도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민간이? 고려 안 하는 민간인이죠. 그리고 교통 통제를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사저로 이동해서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막는 게 교통 통제와 경호의 목적이라야지. 지금 저거는 카퍼레이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정말 인간이라면 평일에 사람들 없을 때 혹은 뭐 주말에 가장 이상적이었겠죠. 파면 직후에 갔어야 되고 나올 때도 저렇게 주먹 쥐고 손 흔들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냥 인사 한번 꾸벅 정도 하고 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그냥 사라져 주는 게 최소한의 예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다시 한번 정말 윤석열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을 당했고 네. 그때 파면 당할 때 윤석열 수사팀이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의 탄핵에는 윤석열의 기여가 가장 컸던 건데 지금 박근혜보다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수준 이하로 저렇게 나오니까 박근혜는 그래도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는 하면서 집에 갔는데 저거는 뭐 완전히 지금 거의 뭐 망나니 비슷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언론사 보도 행태까지 지금 이 시간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민간인 윤석열이 서초동 사저로 가는데 굳이 카메라를 한남대교 전체를 비춰주면서 한남대교 반대 방향에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카메라를 한 대 대놓고 저쪽 멀리서 윤석열이 넘어올까봐 그 한남대교 전체를 지금 조망하고 있는 언론사도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참담하네요. 야 참. 자, 하여간 이 지금 아까 신 변호사님이 잘 말씀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된 다음에 관저 정치 안 했잖아요. 조용히 들어갔죠. 바로 조용히. 나가죠. 예. 그리고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파티 케이터링 이런 얘기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당한 이후에 이틀 만에 짐을 뺐고 그 사조로 돌아가서 한 2주 정도 후에 검찰 소환 있을 때 그냥 검찰에 묵묵히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속돼서 4년을 수감을 생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윤석열의 이 퇴거까지가 이렇게 참 국민들을 분노를 자아내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짓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너무 힘드네요. 빨리 재구속 시켜야 되고요. 지금 재판 편의 받겠다고 뭐 지하 주차장 이용 이런 것들 다 요구하고 지금 재판부가 네네네네. 결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엄청나게 민폐인 거예요. 결국 저 사람은 내란 범일 뿐일 텐데 온갖 편의를 다 해주고 또 경호 차량 어쨌든 붙게 되죠.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그런데 결국은 움직이는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다른 사람한테 민폐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빨리 구속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관저 정치할 정도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사저에서도 사저 정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하게 저는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지금 파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과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윤석열한테 관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호의호식하게 하고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지금도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도 이 내란범에게 그 내란을 가볍게 여기는 건지 지금 뭔가 좀 앞뒤가 좀 꼬여 있는 것 같다.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윤석열이 이제 곧 저쪽으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유턴해서 지금 오려고 사이카가 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저쪽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뒤따를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서 저 내려오는 거 보니까 좀 천천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진짜 카퍼레이드 하듯이. 카퍼레이드야. 예, 저 길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다 일일이 인사하기 위해서 진짜 저희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내려오는 것 같고요. 다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석열이 변호인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방금 전에 냈는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네. 않을 것이다라고 않을 얘기했고, 것이다. 않을 앞으로. 것이다. 예.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곧 감옥에 가실 분이.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씨가 계속 청년들을 언급하는 게 앞으로 지금 청년이지만 미래의 유권자로 자라날 청년들을 정신적으로 속박시켜가지고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겨울 한남동 관저를 많은 지지자분들과 청년들과 함께 지켰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네요. 왜 여기에 또 청년이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 국민 위한 새길을 찾겠다. 네, 이런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경호처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참 마지막 순간까지도 윤석열이란 한 개인에게 지금 충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만큼 지금 이 나오는 퇴거하는 모습은 너무 부적절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하는 모습은. 본인이 지금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인간이고 지금 파면당한 지 일주일 만에 방을 빼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도 무단점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저를 사실상. 그러면 나가면서 최소한의 미안함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지금 시속 10km 밟으면서 이 통제 다 해놓은 상황에서 손 흔들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걸 경호처가 옆에서 봐주고 있고 그런 거죠. 이건 너무 심각하네요 지금. 예, 그 카니발과 차량 행렬을 둘러싸고 진짜 마치 여전히 국가 원수인 듯 경호를 다 해주고 있고요. 원수는 맞죠? 예. 왼수죠 왼수. 그렇죠. 네, 원수죠. 국가 왼수? 예, 국가 이제 왼수를 왼수죠. 네. 일일이 정말 다 경호를 해주고 있고, 예, 이제 인사를 얼추 마치고 이제 한남대교 쪽으로 아마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의 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겠지만 강남 쪽으로 오는 길 전체를 거의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길 다 태도에도 막고. 너무하네요. 지금 여기 아마 한남대교 같은데 오른쪽 위로 네, 이제, 강북 방향은 네. 꽉 막혀 있고 그죠. 지금 강남 내려오는 방향은 아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윤석열 하나를 위해서 이 내란 수계를 위해 가지고. 이거 정말 과한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고 본인이 지금 선언을 한 셈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전에 일주일 동안에도 지금 계속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 뭐 전한기 씨까지 나경원 의원도 포함해서 이 많은 분들이 왔다 가면서 자기가 대권 후보로 점지됐거나 어떤 미래 정치의 유망주로 이 윤석열로부터 지목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영향이 바람직하지 있을까요? 않습니다. 이렇게 뭐 정치인의 행위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행동과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로부터 대선 출마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관련된 보도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뭐 이때 언급은 더 좀 가관이었는데 사람을 쓸 때는 충성심이 중요하다라고 윤석열이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더 사실을 분노스럽게 만드는 건 전환길과 윤상현 같은 사람이 관저에서 환하게 웃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저는 그런 거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지 참 제 마음도 이런데 좀 죄송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니 지금 이것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도 한남대교 방향에서도 지금 굉장히 느린 속도로 그 지금 한남대교의 일부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한 줄 정도로 아주 소수지만은 이 사람들 지금 인사하느라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갑니다 지금. 카퍼레이드가 맞네요. 카퍼레이드가 맞아요. 아 그리고 아까 전환길 씨하고 윤상현 만났을 때는 그 메시지가 가관이었어요. 아크로비스타 나오고 있네요. 네. 저기는 아크로비스타죠. 네. 아크로비스타에도 또 야 저기도 교통 엄청 복잡한 곳인데 양쪽 다. 네. 저기를 또 다 교통 통제를 하고 지지자들을 받아줬으니 그러네. 저기까지 도착하려면 아마 저희 방송 다 끝나는 시간이겠지만 일단 하시던 얘기 해주시죠. 예 어쨌든 네네네. 전환길 씨하고 윤상현 만났을 때 윤석열이 했던 얘기 나는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독립투사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철우 지사 그 얘기가 정말 황당했죠. 술 한 잔도 못해서 안타깝다고. 네, 윤석열이 몸이 얼마나 안 좋으면 그 좋아하는 약주 한 잔 못해서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충성심, 뭐 배신 이런 얘기를 많이 전했지 않습니까, 이철우가. 네. 그런데 문영배 대행이 그날 4월 4일날 판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자가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가 배반을 얘기하고 누가 배신을 얘기합니까? 지금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전환길, 윤상현 내내 가서 소위 말하는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다들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나가라고 얘기했다. 나에게 그렇죠. 뭐 미래를 네네네. 미래를 좀 감당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오는 워딩들을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 있고. 윤상현이 네. 지금 저기 사저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는? 네, 지금 아크로비스타? 저기는 아크로비스타 앞이잖아요. 아크로비스타 앞이죠. 약간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이 윤상현 의원이 쓱 화면에 지나가는- 잡혀 있었고 네.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지지자들하고 사진 찍어주고 지지자 5명. 네. 사진 찍어달라는 지지자 5명. 5명. 네.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이제 오시는 윤석열 씨를 맞이하는 네. 집사 역할을 하겠다 이거죠, 윤상현 의원이. 뭐 아무리 통제를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남에서 출발했으면은 1시간은 기다려야 될 텐데 예, 계속 기다리시길 바라고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이승원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 뭐 등등. 윤상현 전환길까지 가서 뭐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에게 뭐 대권을 마치 그러니까 점지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기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쨌든 정치인들이니까 계산은 있겠죠. 뭐 윤심을 일단 잡아야지만 국민의힘 주주 그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잡을 수 있을 테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당장 예전에 그 전당대회 때 보시면 이 윤심을 얻고 원희룡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그때 그냥 한동훈한테 압도적으로 패배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 1년 전만 보더라도 이미 윤심이라는 거는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파면당한 대통령의 윤심을 팔아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그 장사라는 사람들의 그 계산과 심리를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계속 앞으로도 윤심 팔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간절히 근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심을 주장하면은 진짜 윤심을 그러니까 국힘 경선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친윤 후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건 윤석열 씨가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다 너가 윤심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각자 이제 자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워낙 짠물 소금물처럼 돼가지고 아직도 윤심 논란하는 것 자체가 정신을 못 차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망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들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윤심이라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도 한심한 노름인 건데 그래서 뭐 친윤, 찐윤, 맹윤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네. 부끄러운 일인데 파면당한 사람의 그 마음을 서로 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국민이 없는 공허한 정치를 하느냐. 전 그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네. 친윤이 안철수를 밀고 있다. 네. 며칠 전에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은 이제 제가 이제 일찍 얘기합니다마는 너무 늦게 밝힙니다마는 대구 지역의 모 의원이신데 네, 예,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주신 거를 이제 방송에 소개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제가 어제 다시 여쭤봤거든요. 네. 모르겠대요. 본인이 믿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친윤 중진들끼리 차라리 안철수가 낫다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예, 그분도 지금 너무 헷갈린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의 출마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친윤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15일 이전까지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뭐 그 이후로 넘어가는 거지만 여전히 뭐 한덕수 자신의 어떤 자가발전용 보도들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 한덕수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제 동아일보 보도가 저녁에 재밌는 게 나왔는데 조금 더 진전된 워딩이죠. 그런 일이 있다면 알려드릴 것.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하. 대선 나갈 거냐? 그런 일이 있다면 알려드릴 것. 네, 대선 출마할 일이 있으면 알려드릴 것.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라는 얼마 전에 거죠.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그 보도, 그 의문의 보도를 보면 가능성을 조금 열어둔 거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럴 일이 있으면이라는 가정을 스스로 했다라는 거니까 한덕수를 취재해서 나온 거니까 이건 더 정확한 거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윤석열은 나경원, 김건희는 한덕수를 밀고 있다. 아 여러분 우리 저 윤석열 씨가 그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방배동으로 가고 있는 그 장면 옆에 작은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 그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서 지금 뭐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내렸는데 김건희도 내렸네요. 김건희 씨도. 아 그래요? 같이 아크로비스타 내려서 인사하고 있네요. 도착을 한 건가요? 꽃다발 받고. 아 도착해서 꽃다발 받고. 황당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도착했다고요? 금방 오죠. 차량 통제라니까. 완전 일단 아 그래요? 아 저기구나. 고속 터미널만 올라오면 돼. 고속도로로 갔구나. 아. 아 지금 그러면 저기 지금 내렸습니다. 내려서 1층 현관에서 지금 지지자들이 아하. 예, 꽃다발을 저기 주면서 김건희 씨 나왔네요. 김건희 나왔고요. 김건희 씨가 지금 인사를 하고 있고, 아하, 야 카메라 잘 잡았네 우리 뻗치기 팀. 김건희 씨가 지금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도착을 해서 김성훈도 보이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뭐 주민들과 소수의 지지자 분들인 것 같고요. 윤석열 씨도 아마 저 옆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네,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1층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고요. 아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저로 갔습니다. 그러면 한남동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동 동선을 봤을 때 가장 짧은 동선은 왜 그 경부고속도로 타는 쪽으로 네. 빠져가지고 서초 IC 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길 다 뚫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시간에 만약에 뚫고 간다고 한다면 한남대교 지나가지고 네, 예, 오른쪽으로 고속도로 들어가서 조금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고속터미널 쪽에서 올라가서 법원 앞으로 그 길 올라가는 길로. 아까 보니까 저희 뻗치기 팀 차량이 엄청 빨리 뒤따라갔거든요. 네네. 그때 보니까 완전 다 그 도로가 튀어 있더라고요. 와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불편들을 시민들이 이 금요일에 감수를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카퍼레이드 또는 그 한남대교부터 아크로비스타까지 최고 속도로 달리고 싶으시면 내란을 일으키시면 됩니다. 네. 그런 대우 받고 싶으면 내란을 일으키세요. 거의 내란 퍼레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진기를 참-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아직도 입구에서 아직 인사하고 있는 정신 못 거죠. 차리고 지금 아니 저 네. 사람이 인사하고 정말 있는 것 제대로 같아요. 재판 받으면 무기징역 아니면은 뭐 사형 네, 무기징역밖에 군형법에 없죠. 따르면 총살이지 않습니까? 네. 네, 박은정 의원이 늘 얘기했듯이 네.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 살 사람이 지금 길을 다 터서 금요일날 오후에 저렇게까지 가는 것 자체도 황당하고 경찰 경호 차량들이 저렇게까지 보호해 준다는 지금 결국 보호하고 있는 게 내란 수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들이 저렇게 쓰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 여전히 저기가 이제 제가 잘 몰랐는데 아크로비스타가 이제 A동, B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쪽이 보이는 저 각도가 아니라 좀 더 각도를 틀어서 왼쪽에서 아마 찍었으면 B동이 나올 거예요. B동 입구 쪽에 여전히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있고요. 저쪽에서 여전히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들어가기 직전에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이제 영상 보도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안 들어가긴 했습니다. 도착은 했고요.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고. 예. 근데 대한민국 국격이 이건 너무 떨어지네요. 정말로 저 내란 수계에게 저 마무리까지도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저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진짜. 그게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뭐 이게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은 나경원, 김건희는 한독수를 밀고 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나경원에게 실제 대선 출마의 언급을 꺼냈기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는 한덕수를 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이유는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아내와 윤석열의 아내인 김건희가 이제 어떤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사이다. 즉 같은 무당을 공유하는 사이다. 이제 이런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폭로 때문에 이게 같은 점집을 다니다 보니까 서로 막역하고 어떤 무속으로 연결돼 있는 사이 아니냐. 서로 무속을 그만큼 좋아한다. 그런 얘기 나누는 것을 그래서 굉장히 막역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어떤 발판 삼아서 김건희에게는 한덕수가 뭐랄까 대선 후보로 점지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가 보수의 히든카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네, 한덕수의 지금 대선 출마론이 나오고 있고 누군가가 지금 이 기획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언론 보도도 따라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트럼프와의 그 통화 내용까지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한 2% 정도 나오고 있어서 뭐 대선에 출마해도 뭐 그렇게 이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전 한덕수가 실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 이완규 재판관을 월권식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 나 좀 제발 탄핵해줘라는 시그널인데 다행히도 민주당 지도부가 한덕수의 의도를 간파하고 탄핵을 안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한덕수가 자기 발로 걸어 나오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한덕수의 계산은 이완규를 임명하면서 본인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의도된 탄핵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그 기화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대선 출마 선언하고 국민의힘에서 5월 3일에 후보가 나오면은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접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아마 세웠던 것 같은데. 탄핵이 안 되면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뭔가 좀 차질이 좀 예상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분이 없다. 지금 나오면 이제 모든 욕을 다 혼자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내란 총리 겸 욕심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내 탄핵당할 짓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탄핵을 좀 해줘야 본인이 표결되기 전에 사표 쓰고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나가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 계획에는 큰 차질이 지금 발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여론조사는 바로 한국갤럽 조사인데 한덕수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간 조사입니다. 전체 다자 조사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세훈, 안철수와 동일하게 각각 2%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요. 더 의미 있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가 어느 정도의 지지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인가. 갤럽 조사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오세훈 시장과 한덕수가 6%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뭐 적지 않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6%면 해볼만 하겠고 이게 지금 첫 조사잖아요. 다음 주 가면 또 다른 조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한덕수가 이제 이 조사를 보고 나서 원래는 본인이 마음이 없고 누가 기획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푸시해서 마음이 생길까 말까 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어떤 여론조사가 한 3, 4%만 나와도 인지도가 없던 정치인들은 가슴이 선덕선덕 다리가 미실미실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국민의힘 경선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신 대통령 출마해 이렇게 전화를 물어봤다는 그 얘기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기사죠. 네, 그 뭐 어쨌든 10일날 중앙일보 단독으로 이제 나왔던 건데 이 좀 상황을 보시면 8일 오후만 해도 이제 연합이나 이런 데서 윤상현 의원이 서울 정부청사를 찾아와서 권한대행을 만났다. 권한대행은 대선에 디귿자로 꺼내지 말라고 했다. 입단속을 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8일날 밤에 바로 이제 트럼프와 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중앙일보 이 단독 보도 등등이 나오는 거죠. 너 혹시 대선 나갈 거니? 트럼프가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일면 네. 톱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자 한덕수가 뭐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씩 진화해서 발언이 조금씩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하고 중앙에 그냥 누군가가 이게 떠다 매긴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좀 드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미국에서 누군가와 뭐 미국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정상 간에 대화할 때는 사전 조사를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각 대사관에서 엄청나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이원재 소장이나 등등 뭐 기자들 여기 정치인들 만나서 일일이 취재를 하고 그것을 이제 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거기 네. 나오는 워딩들을 보면은 굉장히 적나라하고 굉장히 좀 구체적인 워딩들을 다 수집을 해서 한마디로 취재 기자가 돼서 이 대사관에서 이제 백악관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좀 재미난 얘기들이 나왔던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좀 약속대령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전 처음에 이 보도를 봤을 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 있고 아예 그냥 반대의 맥락을 생각한다면 네가 곧 60일 뒤면 사라질 애가 무슨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게 있어?라고 이제 두 가지로 완전히 같은 워딩이지만 전혀 다르게 아하. 뉘앙스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해석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어쨌든 뭐 60일 뒤에는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바뀔 텐데 지금 권한대행하고 있는 60일짜리 권한대행 혹은 국무총리가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하다가 후자 쪽보다는 전자 쪽에서 혹은 대사관 이쪽에서 뭔가 보고를 한 것은 아닐까?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작업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네. 트럼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더블 체크를 하려면. 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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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답변 잘해주더군요. 네, 뭐 할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 뭐 영상 하나 가져오셨다면서요? 예. 시간이 혹시 될까 모르겠네요. 그 영상 네. 짤막한 거 한덕수 권한대행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At what point doe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start and end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imes like this where government described the situation to be nobody's fault?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이 통역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I'm sorry for the technical troubles, and if you have trouble hearing the interpretation,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만약에 그 주최자가 있는 뭐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그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투입하게 됐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There's a World Series between New York Yankees and Boston Red Sox. We should mobilize a lot of police. No? 아닌가요? 저게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인력 투입과 관련된 네. 이야기를 약간 조롱조로 지금 하는 영어를 섞어가지고 쓰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나고 얼마 안 돼서 아직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이게 너무 이슈가 되고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외면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외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이제 총리로서 나가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건데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참극을 겪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답변을 하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저렇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 8일 밤에 트럼프와 대화하고 난 뒤에 굳이 총리실을 통해서 한덕수의 영어에 대해서 트럼프가 칭찬했다 뭐 이런 워딩들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아니 무슨 7살짜리 애입니까? 지금 영어 유치원 다녀요? 왜 영어에 대해서 자랑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 총리실에 그 뭐 영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길래 다시 저 영상을 찾아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때나 지금이나 한덕수는 어떤 공적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개인기를 자랑 못해서 안달인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고위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있는지 마인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시 뭐 대통령 권한 대행 넘어서 대선 후보로까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 저 당시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요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시죠.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이 봤고 근데 대선 지금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반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아까 이제 신윤기 변호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한덕수에게 가장 필요한 명분은 권한대행 자리를 내려놓기 위한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일단 탄핵을 실제 발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발의를 하는 순간 이제 본인은 그만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거 자체가 어려졌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플랜 B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5월 3일인가요? 3일 이전까지 어쨌든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고 공직자로서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분석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제 좀 관료 출신이시고 공직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무소속으로 캠프를 차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굴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반기문 케이스로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고 그런다 한들 실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뭐 한 40여 명이 한덕수를 위해 뛰어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보도가 실제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무소속 캠프에 가서 한덕수를 도와준다? 이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 4월 15일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짤막하게 남아 요거 잠깐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한 5분 정도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김건희 씨가 기갑차 타고 다녔다라는 거 더하기 김성훈 차장 그 일 뭐 어레인지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호처는 지금 김성훈 차장이 여전히 측근이 장악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지금 관저에 오래 머물면서 관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이슈들이 어제 단독 보도가 됐는데 첫 번째 단독 보도는 관저 외곽 경비를 받은 55경비단의 전역자 인터뷰를 JTBC가 단독으로 했고요. 뭐 충격적입니다. 일단 거기 기갑차에 대한 관심을 김건희 씨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김건희 씨를 태우고 관저 드라이브를 했다라는 증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현역 군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 기갑차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궁금해하고 같이 드라이브를 하거나 그 기갑차를 탔을 때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원이라고 해서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매뉴얼이라고 친다면 기갑차에 어떤 버튼이 어떤 뭐 작동을 하고 기갑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매뉴얼을 이 55경비단 군인들에게 그 당시에 외우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분의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가 외부에 나가겠다고 내가 잠시 뒤에 외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반이나 2시간이 지나도 얘기가 없어서 준비를 다 끝내고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덕이 생겨서 안 나가겠다고 했던 적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증언이 나온 것이고요. 경호처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김건희와 윤석열을 지키고자 그동안 알박기를 시도했던 뭐 사실상의 알박기죠. 경호처 알박기를 시도한 김성훈, 이광우 이 두 사람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이 연판장이 등장한 배경은 이미 이제 사건으로 입건이 되어 있고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경호처가 원칙상은 입건이 되고 수사 대상자가 되면 자신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 원칙인데 내려놓지 않고 직권 행사를 무려 3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인사를 단행하고 경호처의 수장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수백여 명의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네, 이런 보도입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신 변호사님.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무런 기대가 없고 뭐 그 전에도 뭐 풍선 이벤트 경호처를 동원해서 내지는 뭐 동아리에서 무슨 발표회 하듯이 학예회 하듯이 율동시키는 모습 내지는 뭐 선상에서도 노래방 기계 갖고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했던 이런 정신 나간 짓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했던 뭐 기갑차 태워달라 그러고 몰아보겠다 그러고 뭐 옆에 태워주고 그냥 이런 게 너무 김건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내란에 가깝게 농락해 왔는지가 앞으로 더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더 단단히 먹으시고 놀랄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지난 세월들 너무 힘들었지만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완벽한 절연, 그러기 위해서는 김건희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윤석열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더한 일이 나올 것 같은데 마음을 강하게 먹고 더 단죄하고 더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거는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되고 저는 조선시대 때 지금은 연자제가 사라졌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역모 일으키면 삼족을 멸했거든요. 저는 과거에 야 무슨 삼족까지 멸하나 이렇게 제가 과했다 과거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내란 행위가 정당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삼족을 멸했던 조선시대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강하게 처벌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연자제는 없습니다만은 이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만큼은 저는
아주 단호하게 끝까지 물어야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훈 평론가님. 네, 뭐 시간이 됩니까? 네, 마지막. 예, 놀라지 않았고요. 네. 네, 저 정도 가지고는 뭐 귀여운 수준이다. 사실은 지금 뭐 명태균 씨, 뭐 김영선 등등 등장하는 그 22년 6월 김건희 여사님의 첫 단독 행사였죠. 그래서 22년 6월에 봉하마을 갈 때 KTX 타고 갔는데 그 대통령 특별 열차였습니다. 대통령 없는데 혼자 타고 갔어요. 그 특별 열차.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뭐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사무실 같이 쓰면서 보고 2장씩 카피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 놀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는 그냥 애교일 테고 앞으로 그냥 지윤제 단단하게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영장 4번이나 돌려보냈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했었고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이게 정말 의문인 상황이고 그 경호처가 지금 이 내란 속의 피의자인 윤석열 씨를 카퍼레이드를 어레인지해서 오늘 우리가 그 참혹한 광경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요거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윤석열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전두환 모델을 저는 참고해야 된다. 그때도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모든 문제들을 다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 윤석열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들 지금 뭐 대통령 기록관에서 뭐 문서 지정하면서 기록을 삭제하는 문제까지 너무 많거든요. 전 윤석열 맞춤형 12.3 내란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모든 지금까지 막혔던 부분들을 전 입법을 통해서 한번 좀 해결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30초만 주세요. 네. 쓰십시오. 저 돈에 진짜 민감한 사람이라서요. 4월 4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관저에서 썼던 돈은 다 징수해야 됩니다. 용서 못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호처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올해 120억 정도 편성해 놨을 거예요. 그거 지금 관리해가지고 집행하는 사람이 김성훈인데요. 저기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90일 안쪽 정도 권한대행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어쨌든 경호를 받아야 되니까 경호 공간을 마련하기가 사실 언제까지 권한대행 할지 몰라가지고 그 좀 난해하잖아요. 언제까지 할 줄 알고 그렇죠. 또 따로 편성해가지고 공간을 만듭니까? 뭐 최상목 집 근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CP버스라는 경호 공간을 쓸 수 있는 전용 버스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 둘 중에 둘 다 구속되면 뭐 반려견 11마리를 위한 경호 공간을 마련하느라고 120억을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CP버스를 먼저 활용을 하고 구속이 되면 그냥 없애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경호처 예산을 120억이나 들여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주변에다가 경호 공간을 또 임시로 마련했다라는 네. 것은 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회수하고 더 쓰지 못하게 하자. 맞습니다. 최소한 그거는 좀 하자. 국회에서 운영이 열어가지고 다 징수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작년 결산 나왔거든요. 우리 정부 105조 원 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다시 말해서 그냥 운영비 100억 원 펑크 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다음 정부가 이거 메꿔야 되는데 벌써 걱정됩니다. 120억 원이라도 제대로 좀 덜 써서 넘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신인구 변호사님, 이승원 평론가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버는 TV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11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하루하루 피 말리시죠. 뭐 나스닥이 코스닥 됐다 넘어서서 미국 주식이 잡주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금융시장이 등락이 아주 심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강정수 박사님 전문가 모시고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상호 관세 네. 전 세계에 이렇게 전쟁 선포하듯이 네. 매긴다고 했다가 또 90일 다 유예하고 중국에만 하겠다 뭐 그랬다가 보복 관세 한다고 그러니까 더 얹어서 더 할게 해가지고 지금 뭐 124% 갔다가 이제 145% 145%까지 갔죠. 네. 아 이게 지금 빅테크들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우선은 뭐 여러분들 이제 관세에 관련된 방송은 워낙 지금 일주일 내내 네. 보고 계셔서 좀 지겨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주로 이것이 빅테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이 어떤 모습을 띨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선언하듯이 그래서 그날을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내고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25%의 관세를 네. 매기는 등을 했고 각국의 정상들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뭐 이런 난리를 피면서 이제 전선을 명확하게 했죠. 중국하고만 싸운다. 네. 그리고 중국하고 지금 145%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죠. 지금 이제 60일을 유예한 거잖아요. 90일이죠. 네네네. 90일을 유예한 거면 90일 안에 결론 내야만 한다. 안 내면 중국 꼴 난다. 그래서 명확한 압박은 가해졌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뭘 의도하든지 간에 그건 좀 이따 좀 같이 의견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목표는 1차 목표는 저는 이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2차 목표는 중국과 원래 궁극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고려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중국하고의 이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만 관세 전쟁의 찬성과 반대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이것을 매개로 해서 국제 경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또는 국제 정치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집권을 했으면 투표에 의해서 당선됐으면 저는 정치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좋게 표현하면 상상의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한 바, 정치적인 상상한 바를 이뤄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또 하나는 유권자들이 선택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비판을 저는 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주들도 고통받고 있는 거지만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결국에는 궁극에 가서는 미국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소비자들, 각국의 소비자들 그리고 미국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 것인가를 좀 예측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분업 구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조금은 이 분업 구조가 아니라 관세 정책에서 좀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해서 내분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EU하고 미국 사이에는 무관세로 해야 된다. 바로 그 관세 발표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얘기했죠. 백악관의 그 관세를 담당하고 있는 고문하고 갈등이 있으면서 스코페센트하고 아니요 스코페센트가 아니라 그 관세 부분만 무역과 하는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USTR인가요? 네,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죠. 네네.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를 했던 노르만인가 하여튼 그분하고 이제 갈등을 하면서 이제 걔는 일론 머스크는 그 사람은 자동차나 조립하고 있는 주제에 자동차는 조립하는 거다. 뭐 부품 수입해서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벽돌보다 멍청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벽돌한테도 미안하다 이런 거 얘기를 했지만 나바로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가장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공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밀턴 프리드만의 연설하는 그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그때 그게 뭐냐면 밀턴 프리드만이 사실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연필을 보여주면서 이 연필을 과연 미국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연필에도 얼마나 많은 국제적 분업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를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걸 공유를 해요. 세계 경제라는 것은 분업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세계 경제로 우리가 다 얘기할 건 아니니까 자, 이것이 미국 빅테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으로 포커스를 한다면 미국 빅테크 시장은 여러분 실리콘밸리의 탄생이죠. 실리콘밸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 즉 반도체를 만드는 밸리가 지금에 있는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졌던 거고 그렇죠. 이 실리콘밸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1957년에 페어차일드라는 기업이 여기 반도체라는 회사가 여기다 반도체 회사를 차립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R&D를 하다가 이게 이제 벨 연구소에 있었던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이제 벨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미국에서는 전기와 전화와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곳이죠. 여기 나왔던 연구원들이 일부 나와서 페어차일드라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트랜지스터 반도체의 초기 모델이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처음에 R&D에다 본격적인 생산을 들어가려니까 미국이 당시에 시간당 임금이 2.5달러였어요. 이거 너무 비싸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노동 집약적으로 이게 흔히 말하는 트랜지스터를 갖다 연결하고 전선줄로 연결하고 납땜질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던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963년에 홍콩으로 옮기는데 당시 홍콩의 시간당 임금이 25센트였어요. 달러 기준으로. 10분의 1인 그렇죠. 거죠? 10분의 1이니까 안 갈 수가 없었던 거고 또 그 다음에 1967년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회사가 탄생을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반도체 기업이 만들어졌던 곳이죠. 여기서 그래서 실리콘이 붙었군요. 그렇죠. 실리콘이 반도체 붙어 재료가 실리콘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고 여기에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타이완에서 생산하는데 타이완은 19센트였어요. 홍콩보다도 더 낮은 그렇죠. 거네요. 근데 1967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969년에 페어차일드가 이 또 한 번의 이 외주를 주는데 그 당시 이제 싱가포르로 갑니다. 이때는 11센트씩. 더 떨어졌네. 홍콩은 그렇죠. 반밖에 안 돼. 사실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실리콘밸리들의 이 트랜지스터를 조립하면서 사실은 동남아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오늘의 타이완. 오늘의 TSMC가 여기서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시작했군요. 그렇죠. 처음으로 반도체를 만져보는 거고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보면서 반도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여기 확장되고 실리콘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실리콘은 여러분 반도체는 그래도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로 옮기는데요. 이때 마침 1963년에 보잉에서 제트 엔진 707-320B라는 걸 만드는데요. 처음으로 아시아와 미국이 논스톱으로 움직입니다. 아시아와 미국의 논스톱으로 가려면 그만한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1963년 전에는 아시아에서 미국 가려면 논스톱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잉도 만들어주니까 여기다 물건 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였죠. 이것이 가능해졌던 거고 1970년에 보잉 747이 나오면서 분업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여러분 막 요즘은 배에서 보면 컨테이너선 있잖아요. 이 컨테이너선 생긴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1968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가 똑같은 규격의 크기의 컨테이너선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세계 분업이 더욱더 커지고 발전하게 되고 1980년대 드디어 중국이 개방하면서 대부분 더 저렴한 중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실리콘밸리는 막대한 부를 여기서부터 축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역사는 아시아가 받쳐줬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없었으면은 실리콘밸리가 형성될 수 없었고 성장할 수 없었고 그 이후로부터 빅테크는 항상 우리는 생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폰도 애플 같은 경우도 생산은 타이완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중국 이런 식으로 다 옮겨가면서 아시아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국, 일본까지 들어간 이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 아시아는 실리콘밸리의 발전과 함께 아시아도 발전한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구상하고 기획하면 아시아에서는 딱 이렇게 조립하고 생산해주고 그게 넘어가서 미국에서 팔리고 뭐 이렇게 됐다는 이 역사가 대단히 오래되면서 하이테크 영역에서 많은 분업들이 이 분업을 본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왕성한 분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도 직항이 안 됐고 그리고 배도 컨테이너선도 없었는데 이런 분업이 되기가 어려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막대한 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묻고 싶고 여러분들이 자문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예를 들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조립 라인을 옮기려고 할까요? 그래서 요즘 풍자는 요즘 챗GPT로 만든 풍자는 만화가 인기예요. 갑자기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나이키 막 마지막에 손질하고 있고 바느질하고 있는 바느질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옷 같은 거 갭 청바지 이런 것들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청바지 막 다리고 있고 다림질하고 있고 자, 여러분 여기에 부가가치가 얼마나 많이 창출될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아이폰만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어디서 창출되냐면 조립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계하고 마케팅하고 유통하는 데서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 애플이 재무제표상으로 사실은 조금의 트릭을 쓰고 있어요. 즉 중국에서 조립되는 것이 지금 현재 아이폰의 70%가 중국에서 조립됩니다. 과거에는 90%였는데 나는 그나마 좀 낮췄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50%입니다. 한국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아이폰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입을 할 때 애플이 여기다 이미 가치를 좀 집어여요. 그래서 수입할 때 흔히 말하는 원자재 가격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플이 가격을 해서 다시 애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애플이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 $500의 밸류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250는 생산되는 중국에다 붙여서 $250를 갖다가 수입을 하는 거예요. 원자재는 $100밖에 안 들어갔어도 여기다가 돈을 더 얹혀서 사요. 얹어서 사요. 그런데 여기다 부가가치세를 143%, 145%를 때려버리면 관세를 애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붙여서 사죠? 그러면 중국에서 나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여기서 나름대로 이 회사도 애플 중국 법인도 돈을 버는 거죠. 애플 중국 법인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팍스콘 같은 실제 그 대만 회사지만 중국에서 조립 막 그렇죠. 만든 회사가 팍스콘에서 있고. 사실은 다시 법인인 애플 차이나가 중국 법인한테 중국 법인이랑 홍콩 법인한테 팔았다가 다시 이것이 애플 USA로 가는 거고 다시 또 애플 코리아로 온다든지 이러한 과정들을 국제 이런 이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 본사가 좀 비싸게 사주면 애플 차이나로 말하자면 돈이 넘어가서 거기서 뭔가 더 투자하고 그렇죠. R&D 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뛴다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애플이 엄청나게 미국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고자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볼 때는 두 가지죠. 그래서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한국의 현대자동차 대표적이고 그리고 TSMC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이번에 마찬가지고 다 미국에다 생산 설비 투자를 해주는 것. 우리가 GDP를 구성하는 것은 C, 컨섬션,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소비와 그다음에 I, 기업의 설비 투자, 그다음에 거버넌트라고 뭐 수출이 있겠다고 한다면 이 I를 형성하는 부분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죠. 이 I, 설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여기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인데 이런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정말 마지막 최종 조립이겠는가? 부가가치도 별로 없는 그리고 노동 집약적이고 그리고 지금 벌써 미국의 지금 최저임금이 $7가 넘어섰잖아요. 이런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가격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원하는 게 이거일까? 근데 우선 I 투자를 높이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 투자를 아마 유도하게 될 거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예를 들면 아이폰만 예를 들면은 아이폰에 들어간 나사도 정말 세계 최고의 나사입니다. 이건 중국이 만들어서 폭스콘에 납품을 했을 거 아니에요. 폭스콘이 타이완 회사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 나사의 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애플이 많이 투자를 해줬어요. R&D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야 거기서 현지로 공급이 좀 더 싸게 될 텐데 퀄리티는 글로벌 최고의 나사일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나사가. 자, 미국이 경계한 게 바로 이건 것이 처음에는 이것이 애플에게만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제조사들이 부품을 제조하는 어떤 유연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나사만 납품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딴 것도 할게요. 그럼 애플한테 예를 들면 무슨 판을 하나 네모난 철판을 하나 더 부품을 납품받는 거를 예를 들면 계약을 땁니다. 그럼 이것도 세계 최강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유연성이 되게 있어요. 그러네요. 똑같은 짜잘한 하찮아 보이는 부품이라도 그것도 품질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최고의 품질을 애플은 요구하게 되니까 최고의 품질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운스트리밍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드론으로 가버리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휴머노이드의 나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지금 분석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지금 중국의 패권을 주는 데 있어서 너무 결정적 기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공급망이 거기 다 있으니 그 공급망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이 DJI라고 하는 중국 드론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가고 이것이 중국의 드론 국방
그러니까 드론 국방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으로 가고 그리고 휴머노이드로 가고 셀프 드라이빙 전기 자동차로도 가고 전기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으로도 가고 이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도 전략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생산한 그런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미국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아무리 나사를 잘 만들어도 중국에 있는 나사만큼 잘 못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공장 설비 구간의 반도체에서도 ASML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 있어야 그렇죠. 삼성전자도 네.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반도체 장비 회사.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TSMC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CNC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CNC 기계가 뭐냐면 컴퓨터 뉴머리컬 컨트롤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흔히 말해서 컴퓨터로 수치가 제어되는 기계죠. 자, 이게 뭐냐? 자, 정밀한 나사를 만들고 싶어요. 0.01mm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 0.1mm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간은 고름 뭐고, 이거는 주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정리라는 건 이제는 장인 정신으로 막 손으로 막 해가지고 그런 주물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컴퓨터가 주물을 만듭니다. 이 CNC 머신이라 그래요, 이거를. 자, 이 기술이 중국에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주물 만드는 기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밀한 철판을 조그만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 철판을 만드는 주물 기계를 예를 들면 지금 베트남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부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CNC 기계는 중국산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로테크였는데 그렇죠. 주물이 원래 사실은 막 이렇게 동네 철공소 뭐 그렇죠. 이런 데서 옛날에 하던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 최고의 제품을 위해서 주물을 만들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주물이 나와서 그게 이제 다른 데까지 다 쓰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설비 투자를 하더라도요. 주물 기계를 만드는 CNC 머신,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러 이 머신은 중국에서 다 수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국까지 지금 이르렀던 것에 대해서 전략적 근심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이 37조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부채 연방정부 그리고 올해에만 해도 9.2조 달러를 갚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부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건 뭐 바이든 행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그전부터 오바마 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급증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겪으면서 더 급증하기 시작했고 사실 37조가 여러분 어느 정도 금이냐면 우리나라가 GDP가 4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4몇 조 달러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올해 이자만 이 37조에 대한 이자만 올해 9.2조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GDP 2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채가 있다 보니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계속 뭐 폭탄 돌리기 하듯이 다음 정부로 넘길 수도 있는데 트럼프는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거를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 강국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생산 강국이 안 되면은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중에서 패권 전쟁을 할 건데 중국의 패권이 너무 강해졌다, 우리 강해졌다 여러분 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중국에 이 정도로 강한데 이 중국에서 중장기적으로 미국도 이것을 중국의 패권을 가져올 전략을 안 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CNC 머신마저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장 돌아가는 ASMR은 중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가장 큰 ASML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다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흔히 말하는 키네틱 워라고 하죠. 즉 물리적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여러분들 막 전쟁이 벌어진다. 여러분 뭐 중국하고 갈등하면서 뭐 결사항전 해야 된다. 중국이 망할 거다. 뭐 여러분 중국이 망하면 중국이 혼자 죽겠습니까? 타이완 공격하고 죽죠. 근데 현재 수준에서 타이완에 조그만 폭탄이라도 터지고 TSMC 공장에 그러면요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그렇죠. TSMC의 반도체가 지금 모든 걸 그렇죠. 근데 AI는 둘째 문제예요. 근데 요즘 반도체가 안 들어간 여러분 냉장고, 반도체가 안 들어간 자동차, 반도체가 안 들어간 도대체 기계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요 세계 공황이 옵니다. 일단 뭐 노트북, 컴퓨터, 뭐 스마트폰이 뭐 그렇죠. TV부터 시작해서 요즘 반도체 칩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물론 삼성전자도 파운더리에서 만들지만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절대 다수는 타이완이 만들고 있고 타이완에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타이완 정부는 이거를 목숨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내놓습니다. 지금 미국에다 투자하고 일본에다 투자하고 있고 독일에다 투자하고 있어요. 공장을 짓고 있는데 핵심은
타이완에 둡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타이완 정부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공장을 딴 데로 이주해버리면 미국은 타이완을 방어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중국이 공격한들 핵심 기술은 여기 있는데 즉 이 핵심 기술을 생산을 타이완은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목숨처럼.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미국 정부의 근심은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이게 어쨌든 미국 국민들이 원해서 그쪽 방향에 투표를 했으니까 그렇게 정책 추진할 수 있다고 네. 하더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나 이런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의 이해관계하고는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관세는 맞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급망을 소유하는 것, 생산을 소유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산을 통제해야죠. 저는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취해야 될 것은 생산을 소유하는 것. 이제 내 것 할 거야. 모든 공장 1위로 옮겨. 공장 옮기는데 5년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옮겼더니 미국의 나사 만드는 능력은 되게 떨어져요. 그러면 아이폰이 후져지는 거예요.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그리고 뭐 이거 나사 뭐 일할 사람들도 일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재주도 좋아야 되고 그런 공장 경험들도 그 있어야 되고. 돼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 기술학교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미국의 빅테크의 지배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이 정말 엄청난 물건을 팔고 있는 여러분 테무 쓰시잖아요. 네네네. 테무는 여러분 한국에서 많이 있지 않지만 쉬인이라고 옷 파는 데가 있어요. 네네. 자라나 H&M을 그냥 역전하고 있거든요. 유니클로나 이런 걸 넘어서는. 이거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예를 들면 테무만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23년에 통계는 안 나왔는데 20억 달러를 메타에 썼습니다. 메타에 썼다는 게 뭐죠? 광고비로. 광고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그래요? 페이스북 보면 테무 광고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이 20억 달러가 날아가는 거예요. 중국 기업 때문에 먹고 사는 거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광고가 예를 들면 이런 테무 광고들,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에 시인 이거 치면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 기업들이 여기다 광고를 하고 있어요. 틱톡을 포함해서. 네. 이러한 거대한 시장에서 그 구글은 또 아니겠어요. 검색 광고에도 들어가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메타하고 구글의 매출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도 기지도 애플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이번에 주가 올랐잖아요. 물론 주가도 올랐지만 뭐 다 같이 올랐으니까 엔비디아 없지만 엔비디아가 이번에 따낸 것이 있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H20 칩. 네네네. 이것이 중국 수출용이잖아요. 네네.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걸 금지하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트럼프 행정부하고 딜을 합니다. 우리 엔비디아도 미국 현지의 생산 기지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직접 네. 투자를 하고 즉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기를 장비를 만드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그렇죠. 사실 대만에 있는 TSMC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그렇죠. 넘어왔던 근데 걸 직접 일부는 투자하겠다.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일부를 투자하겠다는 대신에 H20 중국 그 판매 금수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를 풀어줬어요. H20이 H100이 조금 더 발전된 거고 아니죠. H100이 가장 표준 제품인 거고 네네, 표준 이것의 제품. 성능을 확 줄인 게 H20이에요. H20. 그래서 그 요것만 정도는- 중국에 수출해라고 나온 거죠. 바이든 행정부 때 결정된 거죠. 그것도 막아버리겠다고 했던 걸 어떻게 방어를 하는 그렇죠. 방어를 하는 조건으로 논리. 그 대신 딜을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를 한 거죠. 근데 왜 H20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5%가 중국에서 납니다. H20을 중국을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것마저 안 풀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25%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 밀착 관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에서 우리 한국도 경제에서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것처럼 미국도 중국하고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빅테크들도 그리고 AI 경제도 중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죠. 갈등하면서 경쟁도 하지만 한 축에서는 거의 밀접한 커플링, 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면서 중국하고 이제 미국은 갈 때까지 가고 독립의 길로 가야 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그걸 추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저는 독립의 길이 산업적 독립의 길은 소유권을 우리가 경제의 모든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통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통제할 거에 관심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걸 소유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땅을 내가 다 갖는 방법이 있고 저 땅의 실익을 내가 저기 쉽게 얘기해서 우두머리를 내 사람을 안 치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박사님 네. 지금 빅테크의 문제를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일단 지금처럼 쭉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호관세
중국하고 미국은 발효가 된 거잖아요. 행정명령 내렸고. 그럼 이렇게 막 125%, 145%막 때리고 중국에서도 막 85% 이랬을 때 빅테크 기업별로 영향이 어떨까? 이런 걸 짚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될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애플 보면은 애플은 거의 기업이 망하는 수준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폰 생산이 70%예요. 여러분 자꾸 뭐 독립했다 인도로 갔다 베트남 갔다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건 에어팟. 에어팟이에요. 에어팟이에요. 에어팟이 폰은 안 네네네. 그리고 인도로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쉽게 못 가냐면요. 인도의 문제 또 뭐냐면 실제로 거기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애플 아이폰의 물량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은 중국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인도에도 공급망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공급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인도에서 납품하는 나사가 아이폰에 들어간 나사가 최고 수준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 최고 수준이 안 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일부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공급망 독립을 못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45%의 관세를 매겨버리면 아직까지는 그러면 뭐 재무제표를 어떻게 해가지고 판매 구조를 바꿔서 정말 최저 가격으로 수입을 한다고 해도 애플 가격이 뛰겠죠. 그러면 아이폰의 가격이 뛰겠죠. 지금 아이폰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인데 여기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겠죠. 삼성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갤럭시에 대한 뭔가 관세 협정만 맺어진다라면 그럼 삼성에겐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애플에게는 치명적인 기회가 된다. 두 번째 요번에 아마존 여러분 아마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그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마존에서 여러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드 바이 차이나도 중요하고요. 프로모티드 바이 차이나가 중요한데 솔드 바이 차이나가 뭐냐면요. 아마존에 입점한 셀러들이에요. 아마존에 여러분 미국 아마존에 들어가도요 판매자가 중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직판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중국에 있는 셀러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셀러들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한국의 호미가 엄청나게 아마존에 많이 팔렸다. 그거는 한국에 호미 파는 사람이 미국에다 지사를 차린 게 아니에요. 아마존 글로벌이 한국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등록을 하면 한국어로 등록을 해도 영어로 다 바꿔줘서 아마존에서 한국 셀러가 미국에 판매를 하게 해줘요. 자, 중국의 어마어마한 셀러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에다 팔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걸 솔드 바이 차이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모트드 바이 차이나라는 건 뭐냐면 솔드 바이 차이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제일 작고 솔드 바이 차이나는 셀러들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셀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리테일러가 저기 뭐냐면 브라질에 있는 그 판매자가 테무에다가 올려가지고 미국에다 팔아요. 브라질 판매자인데 그렇죠. 중국 테무에 올리는데 중국 테무에 올려가지고 미국에다 판매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프로모션 해주는 거죠. 테무가. 테무는 페이스북에 광고 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규모를 보세요. 규모가 어떻게 성장이 다음 장 보시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솔드 바이가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모트 바이 차이나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테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에 팔리고 있고 유럽에 팔리고 있고 한국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테무에 있는 것이 100%가 중국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중국이 자체하는 비율들이 많은 거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존도 직격탄을 받습니다. 솔드 바이 차이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매겨지면 어떻게 되지? 중국의 셀러들이 아마존에 등록해서 미국에 팔더라도 관세는 물죠. 그러니까 프로모트드 바이 거기에서 부분은 아니더라도 솔드 바이 차이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경쟁력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셀러들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존은요. 직접 아마존은 여러분 컨테이너 선을 갖고 있는 선박회사도 갖고 있어요. 드래곤이라고. 아마존 드래곤이라고. 이 선박회사는요. 중국에서의 물건만 나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에서의 물건이 없으면은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약들 팔게 되는 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고 물가도 폭등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생필품 사는 사람들인 거니까요. 그러면 아마존 타격, 애플 타격 받고 우리가 빅테크 중에 아마존 타격 받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메타는 설명드렸잖아요. 프로모티드 바이 테무가 되는, 그러니까 바이 차이나가 되는 테무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의 광고가 글로벌로 다 떨어지겠죠. 뭐 미국 못 판다라면 지금 벌써 $800 미만은 관세를 안 물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요번에 $145 하면서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거 지금 테무 공격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아마존은 거의 망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2018년을 보셔야 돼요. 그때는 보편적 관세가 아니라 선택적 관세를 선택을 합니다. 아, 트럼프 1기 때. 1기 때. 그래서 그때 가서 팀 쿡이 가서 트럼프한테 제발 해서 애플 예외. 아. 그다음에 당시 제 베조스 트럼프 찾아가서 형님 그랬더니 아마존 예외. 아. 그래서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것은 관세를 매기지 않는 이런 선택적 관세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미중 갈등을 하면요, 미중이 해가지고 누가 쌍코피 터지기 전에 빅테크가 먼저 쌍코피가 터집니다. 근데 빅테크랑 지금 협업을 하면서 실리콘밸리랑 협업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받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존하고 등 돌리고 팀쿡하고 등 돌리고 주커베어하고 등 돌리고 그다음에 뭐 구글하고 등 돌린다? 그럼 되게 힘들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부흥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빅테크들한테는 선택적 관세를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요. 요거 조금만 다시 한번 그래프 네.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네. 그게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보니까 저 가운데 그래프가 아마존 제품 중에서 중국 셀러가 파는 비중이 맞습니다. 비중. 아, 비중 지금 저게 글씨가 작은데 한 50% 넘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마존 물 셀러의 절반 이상이 5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 다 관세 물리면은 그거는 미국 소비자한테 완전 직격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다 조그만 되게 싼 제조업 제품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관세 정책을 비꼬는 이 챗GPT 만화에 보면 애들이 막 울어요. 장난감 가게 갔더니 돌밖에 없는 거예요. 장난감의 한 미국에서 쓰는 장난감의 50%는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요. 50%는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 베트남 관세는 뭐 줄인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협상 중이죠. 근데 베트남에도 관세를 매기면요. 장난감의 50%예요, 정말로요. 장난감의 50%는 베트남, 50%는 중국이거든요. 네네. 만약에 베트남하고 중국에게 관세 매겨가지고 그 물건이 못 들어오면요, 미국의 애들은 자연에서 놀아야죠. 두꺼봐, 좋을 수도 헌집 있겠어요. 줄게, 새집 달라. 모래사장에서 놀아야지 뭐. 모래사장에서 놀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의 그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를 너무 무시하시면서 중국하고 미국은 결별해도 된다? 결별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번에 트럼프가 정말 흔들려고 하는 목표가 관세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선은 신호를 주는 거고 국제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시작점을 하는 것이지 시작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관세 정쟁은 결코 끝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는 타협할 거라고 보고요. 그 끝에 가기 전에 네. 테슬라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지금은 뭐 광고 그건 알겠고 네. 아마존 위험하고 애플 위험하고 이 생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저 빅테크 중에서 페이스북 메타나 네. 구글이나 이런 데 광고 매출 때문에 위험하고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하죠. 테슬라는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는 꽃놀이패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고 있는 꽃놀이패가 사실은 테슬라, 애플, 아마존, 빅테크가 사실은 꽃놀이패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입장에서 테슬라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중국 정부에서 마지막에 테슬라를 칠 겁니다. 관세를 매기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겨도 테슬라가 그나마 좀 이렇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베를린 공장에서는 유럽에서 그 공급망에서 80%를 가져와요. 중국 상하이는 90%를 가져옵니다. 중국 지역에서. 그리고 미국 공장은요. 멕시코와 캐나다하고 미국 북미 지역에서 80몇 프로 가져와요. 아, 그러면 현지에서 생산하고 그렇죠. 판매하는 시스템. 항상 그런 부분을 가져가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한국 기업들이 있어요. 네. 만도라든지 몇 군데 기업들이 한국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납품을 하거든요. 여기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베를린 공장이라든지 상하이 공장이라든지 미국 공장의 텍사스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수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한 80%에서 90%는 현지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 지금 부품을 갖다가 지금 자동차 관세는 유효하잖아요. 네네. 25% 자동차 관세는 여러분 유효하고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도 유효합니다. 네. 다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철강하고 알루미늄을 일부를 캐나다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 부분을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선은 테슬라는 관세 부분에서는 타격이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거는 큰 타격은 없다. 큰 타격은 없다.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타격이 없지만 하지만 북미 지역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알루미늄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세만 매겼을 때는? 중국 관세만 매겼을 때는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중국이 칠 거라는 거는 어떤? 그건 뭐냐면 테슬라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요. 그렇잖아요. 테슬라 지금 중국에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너무 큰데 여기서 만약에 테슬라에게만 뭐 특별하게 우선은 테슬라 공장에 있는 상하이 공장 땅이 테슬라 땅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땅을 임대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중국 공산당 땅을 그게 조건이었어요. 네. 왜 우리가 방 빼라 그러면 너 언제든지 방 빼야 돼. 이 조건으로 목숨줄을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방 빼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는 반미 정서를 부추길 수 있죠. 왜요? 왜 먼저 친 거는 미국이 맞잖아요. 먼저 관세 건드린 건 미국이었으니까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건드릴 수 있다는 해서 반미 정서에 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애플에다가 불이익을 가할 수가 있죠. 다양한 정책. 우선은 지금 요번에 145% 올리니까 바로 중국이 뭐 했습니까? 헐리우드 영화 수입 금지 때렸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거 때립니다. 헐리우드 영화도 고객이 중국에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중국 시장 헐리우드 판매 영화 상영 금지 지금 때렸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테슬라 판매 금지 때리면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또한 트럼프의 왼팔 오른팔 하고 있다는 걸 중국이 모를 리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코피 터지면서 싸울 때는 이거를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이때는 테슬라한테는 재앙이죠. 이것까지 간다라는 거는 정말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파국으로 간다라는 거고 그 전에 저는 협상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자꾸 트럼프도 자존심 세워가지고 빨리 전화해 프레지던트 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트럼프의 언행 중에서 보면은 중국은 비판해도요 프레지던트 씨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항상 시 주석은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렇죠.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중국은 입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협상의 통로를 프레지던트 씨에게 열어놨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시진핑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에서 대사관에서 저한테 항의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푸틴하고 트럼프의 믹스가 시진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이렇게 성격이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려고 하고 하지만 되게 다이다이로 붙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또 트럼프 닮은 부분도 있고 장기 집권하는 건 푸틴 닮은 점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둘이서 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쩌면 이런 거친 사람들끼리 또 딜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딜은 저는 반드시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딜이 올 거다. 네. 그러면은 상호관세 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는 철회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무엇을 미국이 그러면 얻을 것인가? 이렇게 판을 세게 얻으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판을 세게 흔든 이유는 또 있었던 것이 중간 선거잖아요. 중간 선거가 내년 6월에 있습니다. 아니 내년 11월. 내년 11월. 내년 11월. 2년마다 했는데 대선이 작년 11월 했으니까 2년 뒤에. 근데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혼란이 그때까지 가면은 공화당은 참패죠. 그렇죠. 그러면 경제가 언제부터 좋아져야 되냐면 6개월 전부터는 좋아져야 돼요. 그럼 사실 트럼프에게 남은 시간은 1년이에요. 자, 1년인데 트럼프가 관세 전쟁으로 1년 끌려고 했으면 뭐 천천히 해도 됐겠죠. 근데 1년에 뭔지 모르지만 넥스트 카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세 개가. 이 카드를 실현하기 위해서 판을 초기에 세게 흔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맥락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역시 미친 사람을 잘못 뽑았어. 미국 대통령. 저희가 그렇게 비판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그런 비판도 존중합니다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트럼프는 지금 1년 안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도 갖지 않고 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저는 평가 저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히 1년 안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고 그 1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판을 크게 흔들기 위해서 사실은 뭐 해방의 날 그 관세 그 수치 보세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수치잖아요. 이거는 핵폭탄이잖아요. 그 논리도 없어요. 뭐 수학 공식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공식이고. 그러니까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를 왜 했겠냐라는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1년 안에 무언가의 성과를 낼 거고 근데 여기에 걸림돌이 중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도 있다. 가장 크게는 빅테크들이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리고 벌써 유가도 내려가잖아요. $60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미국 석유 기업들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 거짓말하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딥 베이비 딥 했잖아요. 드릴 베이비 드릴. 드릴 베이비 드릴.
파내라고 석유 다 파내서 우리 산유국 되자 뭐 그런 거. 근데 $60 미만으로 가면은요, 사우디는 할 수 있지만요, 미국 기업들은 미국은 망하죠. 드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릴 기자재도 중국 거지만, 이 $60 미만은 미국 기업은 채산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모든 기업들이 지금 트럼프한테 와서 이거 지금 바꿔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내걸 카드가 무엇일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우선 기대되고 있는 것은 빅테크와 관련돼서는 지금 빅테크한테 뭘 하고 있냐면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구글, XAI, 일론 머스크도 내고 있고 모든 기업한테 우리가 앞으로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했던 AI 관련된 모든 행정명령을 취소 명령 내렸잖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도 진짜 짜잔 내놔야 되잖아요. 그것이 5월 말 6월 초예요. 그럼 미국에서 AI 경제를 어떻게 진짜 열심히 키우겠다라는 것을 내놔줄 거거든요. 네네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산업 부흥 정책이죠. 지능 정책. 여기에 뭘 내놓을 것인가. 미국의 산업 정책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유럽하고 딜할 때 지금 미국의 AI 기업들에 대한 규제 정책이 지금 유럽에 많잖아요. 엄청나게. 네네네. 이거 풀어라. 그러니까 관세 풀 때 요거까지 더 물어달라.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한국하고도 할 때 우리 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네 규제하려고 하느냐. 우리 기업들 플랫폼법으로. 그거 당연히 못한다. 이러면서 미국 기업들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또는 구글지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거 말도 안 된다. 들어가게 해달라. 그걸 가지고 테슬라 자율주행도 풀어라.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미국의 AI 확장 정책에 있는 정책들이 저는 이 90일 안에 다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끝내야 되지만 딱 들어오는 게 폰더라이엔 EU의 집행위원장이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 보니까 딱 그거 내놨더라고요. 빅테크 규제 강화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전쟁하는데 빅테크 규제를 왜 강화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협상하기 위한 카드 준비죠.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일이 읽고 자기들 정보가 있을 테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 들어올까 봐. 네. 그렇군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는 아니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막 팔고 지금이라도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내놓을 카드는 더 있다라는 거고요. 딜할 수 있는 미국의 AI 산업과 AI 경제를 키우겠다라는 분명한 목표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유럽과 한국과 일본과 아시아 시장에서 최소한 중국은 다른 정책을 하겠지만 다 기브 앤 테이크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 박사님 오늘 그래도 희망을 주는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 그리고 끝장 뉴스 오후 5시인데 주말에는 다시 보기 보시고요. 월요일 오후 5시 끝장 뉴스 라이브로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근 소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